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포인트만 다시 한번 구분하고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도시체계라는 말이 나왔죠. 도시체계.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도시구조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도시체계, 도시구조 비슷하죠. 그런데 도시체계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니까 도시 간에 도시와 도시가 여러 도시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법칙이 있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나뉘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일관된 법칙이 있고 전체적인 체계 시스템을 이루더라.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도시 구조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도시 내부 구조예요. 그래서 도시 간에 여러 도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도시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내부가 뭔가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됐죠? 그걸 도시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면, 자, 도시 지역 분화와 내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 분화가 일어나면서 내부 구조가 만들어져요. 뜻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도시가 성장하면서 얘가 키워드예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 대체로 면적이 넓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 행정구역 도시들이 있으면. 그러면 도시 내에서 뭐가 넓어지냐면요. 시가지가 넓어지죠. 실제로 건물들이 있고 도로가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그 시가지가 넓어진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도시가 커졌으니까 기능이 다양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온갖 기능을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은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게 되고 다양해지는데 그런데 이 기능들이 도시 내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나뉜다. 이걸 분화라고 부르죠. 됐죠? 그래서 내부 지역이 서로 쪼개지면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른 기능이 있으면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지역 분화라고 한다. 자, 특징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지역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 분화의 결과 다른 기능은 일단 무시하고요. 예를 들면 교육 기능 또는 의료 기능 그런 것까지 다룰 수는 없으니까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주거 지역 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업 지역도 기본적으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공업 지역은 어떤 사례 지역을 들어서 그냥 따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런 도시 구조, 도시 내부 구조하고 관련된 그런 이론 그런 게 만들어졌던 건 꽤 옛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공업하고 지금의 공업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첨단 산업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옛날만큼 운송비나 또는 사람의 인건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론에는 되게 맞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이야기해 주자면 여러분들 서울 안에 공업 기능이 정말 중요할 만큼 많이 있어요? 아니면 서울 안에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도시인 서울 안에서조차 공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구로나 금천처럼 특정 지역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업 기능은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요인을 봤더니 좀 낯선 단어들이 나오죠. 지대, 지가, 뭐 지가는 쉬운 단어긴 하지만 접근성,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대라는 말이 낯설게 좀 등장을 하네요. 자, 일단 이걸 이해를 하려면 뭐 써있기는 하지만 접근성부터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접근성.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지역 분화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시가 좀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대체로 원형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만 명. 자, 여러분들 서울의 인구가 대략 몇 명이죠? 약 1000만 명. 부산의 인구는 350만 명. 대구는 250만 명.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도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명 정도면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같은 게 당연히 별로 없거든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걸어서 1시간이면 가요. 걸어서 1시간이면 당연히 여기는 교통체증 같은 거 없을 거니까 버스를 타면 한 15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자가용으로 가면 10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곳에서는 접근성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식당을 열고 싶어요. 음식점을 오픈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도시에서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일까? 그런 고민 별로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맛만 있으면 도시 가장자리에 이렇게 음식점을 열어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동차로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쵸? 물론 걸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서 도시가 작을 때는 접근성이 별 문제가 안 돼서 지역 분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자, 하지만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자, 아직 서울처럼 엄청 커진 건 아니고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이 차이가 날 정도로 커지게 되면,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 사는 친구들이 여기에 만약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근데 학교가 좋긴 해. 근데 기숙사도 없어요. 그래서 통학을 하려고 봤더니 이 도시가 크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 여기 사는 친구 입장에서는 여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도시의 가운데 부분을 1번이라 그럴게요. 그 다음에 도시의 가장자리 지역을 2번이라 그럴게요. 그럼 도시의 가운데 부분하고 가장자리 부분하고 접근성이 차이가 나요. 접근성. 얼마나 접근하기 좋느냐. 자, 이제 우리가 뭐 서울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서울을 보면 지하철이 되게 많잖아요. 노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지하철 노선을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중심 지역은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지하철뿐만 아니라 중요한 도로도 서울의 중심을 향해 있어요. 여기가 말 그대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1번 지역은 접근성이 좋은 데에 비해서 자, 2번 지역은 뭐 다행히 지하철이라도 지나가면 좀 낫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네 이 지역을 봤더니 지하철도 안 다녀. 그렇다고 이제 사람이 살긴 살지만 이렇게 버스 노선을 만들기도 좀 애매해서 지나가는 버스도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사실 접근성이 되게 안 좋죠.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학교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때는 이제 학생 수가 되게 많을 때는 수능을 보긴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긴장해서 죽겠는데 뭐 이런 구석까지 와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냐고.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수능을 보지 않죠.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도시 내부에서 중심이냐 주변 지역이냐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진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접근성이 달라지고요.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접근성이 높으며 그 다음에 도시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도시의 중심부가 주변 지역에 비해서 높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접근성이 차이가 나면 지대라는 게 달라져요. 지대라는 게. 자, 그리고 지대는 좀 낯선 용어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지불해야 하는 비용. 토지를 빌려서 쓴 다음에 거기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땅에 대한 대가예요. 여러분들은 지대라는 말보다는 아마 임대료가 좀 더 익숙하겠죠. 임대료. 자, 도시는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직접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땅을 빌려주고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잖아요. 도시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임대료, 지대라는 개념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빌려 쓰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지대는, 임대료는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뭐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대, 임대료가 결정되는 건 사실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얼마만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느 액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나치게 높게 불렀어요. 그럼 아무도 그 땅을 빌려가지 않아요? 점점 낮추다가 땅을 빌려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이제 지대, 임대료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 땅을 빌려 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 땅을 빌리는데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료가 되게 비싸더라도 나는 장사에 자신도 있고 실제로 잘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장사가 잘 돼. 그럼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얼마든지 그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빌리는 사람, 그 어떤 합의점, 물론 그건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합의점이 지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냥 여러분들은 임대료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토지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이것도 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야 당연히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거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일수록 임대료도 비싸지는 거잖아요. 지대도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대가 높다는 얘기는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많이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당연히 그런 곳은 땅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대체로 지대가 높아지고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곳은 도심 지역이 당연히 접근성과 지대가 좋고 높고, 그 다음에 집가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교통 결절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 우리 결절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도시 단원에서 가끔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결절은 원래 나무 가지 같은 곳에서, 줄기 같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걸 결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금 와닿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교통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니까 지하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지하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하철이 환승되는 곳이에요. 환승되는 곳이면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곳을 결절지라고 불러요. 결절지. 자, 그래서 교통 결절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말한다. 그런 곳이 접근성이 좋고 지대가 높고 그 다음에 집가도 비싸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는 꽤 많은 경우, 대부분 촌락하고 달리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가라는 말 대신 지대라는 말을 주로 써요. 이게 현실을 실제로 더 많이 반영하는 거니까. 됐죠? 물론 바꿔 써도 별 문제는 없지만 지대라는 개념 이 정도만 해둘게요. 자, 그런데 이제 도시 내 각 기능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대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같은 걸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백화점은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이익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백화점 같은 고급 상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아무리 높더라도 얼마든지 임대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백화점은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의 중심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주거 기능, 전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세. 자, 사람들이 돈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세값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이왕이면 교통 편리하고 직장이랑 가깝고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명동에다가 이렇게 집을 얻으려고 봤더니, 괜찮은 집을 얻으려고 봤더니 전셋값이 만약에 100억이에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출퇴근할 때 시간만 조금 오래 걸리면 되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지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그걸 입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높은 임대료를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주택, 주거 기능은 조금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좀 저렴한 곳에 집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업 기능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고요. 그에 비해서 주거 기능은 지대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 자, 일단 얘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다기보다는 일단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중심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접근성이 차이가 이미 벌어진 상황, 그걸 지금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축이 있는데 얘는 거리고요. 얘는 도심이에요. 도심. 그 다음에 이렇게는 지대. 지대. 수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임대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도시 내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상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단순하게 원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상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의 지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도심에서 이렇게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심에서 좀 멀어지면,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상업 기능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적게 와도 수익이 금방금방 줄어들죠. 그래서 도심에서 멀어지면 상업 기능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얘가 상업 기능의 지대 지불 능력이에요. 물론 지대 지불 능력에 비례해 가지고 실제로 지대가 결정이 되니까 지대라고 해도 별 문제는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거 기능은 물론 도심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에 막 전셋값이 엄청 비싸.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안 얻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렇게 그런 집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대 지불 능력이 주거 기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접근성이 아무리 좋아도 막대한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대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집은, 주거는 거주하는 곳이고 직장으로 또는 학교로 이렇게 출퇴근, 통학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멀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렇게 지대를 표현해 봤는데 이걸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기준선을 경계로 기능이 서로 나뉘더라. 자,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요. 검은색으로 그릴까요? 자, 지대를 봤더니 여기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도심에서부터 여기만큼 떨어진 공간 범위에서는 이렇게 타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상업 기능이 이렇게 입지하는 게, 들어서는 게 땅 주인한테도 이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땅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입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상업 기능보다는 여기 주거 기능이 전셋값이라든지 월세값이라든지 그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도시의 더 바깥쪽으로는, 주변 지역으로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도시 내부가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나뉘게 돼요. 도시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 자, 우리 서울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도시가 조금 작을 때는, 작다기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클 때는 도시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이 도시 가운데에 있는 상업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뭐 친구들 만나려고 예를 들면 한 30분 가야 돼. 30분 정도면 뭐 갈 수 있지. 그쵸? 뭐 분식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싶어. 그러면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뭐 그 정도면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서울처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근처에서 서울 중심부인 명동 또는 서울시청을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길이 안 막혔을 때. 길이 막히면 대책이 없고.
그래서 막 한 번 이렇게 분식점 가려 그랬더니 또는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수다 떨려 그랬더니 놀려 그랬더니 막 1시간 반씩 걸리는 거예요. 가는 데만. 오는데 막 1시간 반.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상업 기능이 다른 곳에서도 생겨나게 돼요. 자, 좀 더 길게 그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글씨는 안 쓸게요. 자, 상업 기능은 도심에서부터 주변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상업 지역에 가려 그랬더니 거리가 이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상업 기능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도심에서 가장자리 한 중간 정도 여기에 또 다른 상업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물론 여기만큼 크진 않겠지만 여기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대 지불 능력,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서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거 기능은 뭐 이렇게 거리하고 여전히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교통망도 확충이 되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으면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거 기능은 지대가 이렇게 변하더라.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입체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입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평면. 자, 도시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그림을 그렸던 상업 기능이 이렇게 돼요. 상업 기능이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이렇게 했더니 주거 기능이 이렇게 입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이건 이렇게 면적으로 표시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단면을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만 이 상업 기능이 삥 둘러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쯤에 이렇게 중간 여기에 상업 기능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 상업 지역이 생기게 된다. 상업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떨어진 곳에 또 상업 지역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몇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되는 거고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교재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공업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공업 기능은 오늘날 도시랑 맞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쓸데없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핵심 지역이 하나, 호 단위예요. 그래서 핵심 지역이 하나인 도시다. 단핵 도시라고 부르고요. 여기 그림처럼 우리 중심지 상업지역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주거 기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공업 기능이 없으면 여기를 어딨니? 상업 기능이랑 주거 기능이랑 만나는 여기죠. 여기를 경계로 상업 기능은 조금 더 넓어질 거고요. 이만큼이 될 거고 나머지는 주거 기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이제 여기 중심지 상업 기능이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 가장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쯤에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상업 지역이 생기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업 지역은 이렇게 여러 개가 생겨야 도시 가장자리까지 상업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건 약간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으면 얘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걸 물어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뭐 내가 내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는 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데 굳이 낼 필요는 없죠. 근데 어쨌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는 단핵 도시고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중심지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상업지역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도시가 되게 커지게 되면 도시 가운데 상업지역 중심지 하나, 도심,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중간 지점에 얘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상업지역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얘는 핵심 지역이 여러 개다. 다핵 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핵심 지역이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 전체에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역 분화,
도시 내부 구조가 형성되는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그런 과정 대신에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얘는 더 커졌을 때 어떤 상황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도시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 얘는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역 분화 과정은 일단 그림을 그리고 내용만 정리할게요. 자, 도시가 일단 규모가 작을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 그러면 뭐 인구가 1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서울이 10만 명이던 시절은 조선시대거든요. 근데 얘가 뭐 이렇게 100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0만 명?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 행정구역 말고요. 시가지가 작았을 때. 자, 이때는 서울 안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별로 차이가 안 났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에 따라 땅값도 별로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별표는 어떤 기업의 본사 또는 뭐 백화점, 일자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직장. 그럼 직장들이 당연히 서울의 중심 지역에 있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집 가까운 게 최고죠.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자기 직장이랑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을 거예요. 자, 얘는 네모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살면 당연히 학교들도 이렇게 있었겠죠. 자, 학교는 그냥 좀 뜬금없긴 하지만 그냥 그려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섞여 있었어요. 섞여. 혼재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써줄게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었다. 섞여서 있었다. 회사 바로 옆에 집이 있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도시가 커지게 되면, 자, 커지게 되면 시가지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요만했던 게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도시의 이제 중심 지역하고 도시의 가장자리 지역하고 접근성이 달라지고, 물론 여기가 접근성이 훨씬 좋은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가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대 지불 능력이 기능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능들이 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자, 우리가 대기업 본사나 뭐 백화점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여기에 머무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백화점이 생긴다. 당연히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도시가 커졌을 때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집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집심 현상. 자, 얘는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도시의 중심을 향해서 모이는 고급 서비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기업 본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걸 집심 현상, 집중한다, 도시의 중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대 현상도 나타나요. 자, 원래는 여기에 집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는데, 자, 여기에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땅값 비싸니까 조금은 직장하고 멀어지더라도 도시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집들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자, 집들이 빠져나오면 당연히 학교들도 빠져나오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에서 멀어진다, 중심하고 이별한다, 이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심 현상. 얘도 좀 표시를 해줄게요. 원래 도시 가운데에 있었으나 도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을 이심 현상이라고 부른다. 얘는 중심하고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도시의 중심 부분, 도심 지역에는 상업 기능만 주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가장자리 지역에는 주로 주거 기능만 남아 있게 되겠죠. 이렇게 지역 분화가 일어나고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내부 구조가 생기게 되더란 말이죠. 됐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제 용어 하나만 적어줄게요. 자, 과거에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직장과 주거 지역이 서로 공간적으로 섞여 있었으나 도시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직주 혼재에서 직장과,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장 중요하잖아요.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일이 나타난다.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직주 분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알겠죠?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직주가 분리되면
이게 긍정적인 거다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거다 또는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죠. 직장하고 집하고 멀어졌으니까 아침마다 출근해야 되고 저녁마다 퇴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결론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출퇴근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 교통체증이 심하고요. 이 이유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곳은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뒤에 가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걸 공부할 건데 바로 도시의 이런 특성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페이지 넘기면 이제 한 사례 지역으로 부산을 들고 있어요. 자, 이제 보통은 서울을 예로 드는데 이제 서울은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아까 설명했던 상업 지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내기보다는 그냥 서울을 실제로 제시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제 사례를 보여줄 때는 서울보다는 다른 조금 규모가 서울보다는 작은 도시가 나은 것 같아서 요즘 교과서에서는 그걸 주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얘가 부산이거든요. 부산. 자, 부산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부산의 중심지는 원래 여기 중구 쪽이에요. 자, 이제 항구 도시니까 얘는 약간 절반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여기가 평야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됐겠죠. 하지만 어쨌든 자, 중구를 비롯해서 여기가 부산 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산 사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서면이라 그러는데 서면역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지금은 더 중심지에 가깝긴 하지만 중구나 여기 진구가 도심에 해당해요. 도심에 해당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심에서 멀어지면 여기서처럼 지가를 봤더니 점점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접근성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비율과 종사자 수를 봤더니 자, 얘네들은 이제 업무 기능, 그다음에 이제 고급 서비스 기능하고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중에서도 고급 일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기업이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그다음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에 잔뜩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은 그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도시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상업지역이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반대로 제조업 사업체 수 비율과 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도심에 해당하는 곳은 이제 별로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는 특정 지역에 지금 잔뜩 몰려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산은 여기에 그냥 공업 단지를 만든 거예요. 자, 물론 도심에서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여기가 강서구 쪽이고 사상사하라고 그러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에요. 자, 이건 또 서울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자, 서울은 이렇게 대규모 공업 단지는 없어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장 싫어하잖아요.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난 공장에 다니지도 않는데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있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공업 기능이 대규모로는 없다. 근데 이제 부산에는 있으니까. 그리고 대구나 아니면 우리가 인천이나 그런 곳에는 또 이런 공업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반 원리가 아니라 그냥 특정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성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런 쪽에 주거 지역이 꽤 많아요. 됐죠? 자, 그래서 부산만 하더라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상업 기능, 상업 지역, 그다음에 공업 지역, 그다음에 이쪽은 주로 이제 주거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된다. 지역 분화가 일어나서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떤 모식도를 바탕으로 도시 각 지역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가 이심현상, 집심현상, 그 다음에 이렇게 상업 기능이 도시의 중심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주거 기능이 빠져나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가 대체로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자, 이건 모식도로 나타낼게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자,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도심은 아까 말했던 그 집심 현상에 이어서 상업 기능이나 아니면 업무 기능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곳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렇게 주변 지역만 있었는데 도시가 더 커지게 되면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완전 주변 지역하고 도심 사이에, 중심지 사이에 상업 기능들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두 개만 표현했지만 뭐 여기다 하나 더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실제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곳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 중요한 교통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교통 결절지에 얘만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중심지, 상업 업무지구가 생긴다. 그런 걸 우리가 부도심이라고 불러요. 부도심.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학교, 공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곳이 주로 입지하는 곳은 외곽 지역인데, 이걸 보통은 도시의 주변 지역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런데 도시가 이렇게 너무 막 커지는 과정에서 외곽 지역과 도심 여기 중간 부분은 성격이 조금 애매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기 주변 지역과 도심의 중간 지역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상 여기서 말한 이론은 이런 외국의 이런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니까 거기에서는 보통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의 중간 성격이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간 지역이라고 불러요. 자, 글자 그대로 도심하고 주변 지역하고 중간에 있다는 뜻이고요. 성격도 똑같아요. 상업 기능하고 주거 기능하고 심지어 뭐 공업 기능도 좀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특징이 뚜렷하지 않아서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혹시 물어본다 하더라도 도심과 주변 지역의 중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건 이게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점점 성장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제어하지 않으면 도시가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서울에 누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점점 서울은 커지겠죠. 그래서 생활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까지만 개발해라.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그만, 더 이상 개발하지 마. 환경도 중요하니까 개발 제한 구역, 그린 벨트를 설정하기도 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의 내부 구조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도심.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심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되는 주변 지역 또는 주거 지역.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도심. 도시가 엄청 커지면 부도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서울도 개발 제한국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여기가 중간 지역인데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서울도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서 마지막 5번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지역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들 뭐 눈치챘겠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도심이에요. 도시 중에서도 도시의 중심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됐죠? 어쨌든 도심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건 도심하고 비교하는 수준에서 특징을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수능 특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도심. 자, 도심은 도시의 중심을 말하는데요. 자,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 지대 및 지가가 도시 내부에서 가장 높다. 그 다음 높은 지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중추 관리 기능.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나름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거 중추라는 말, 뭐 중추적이다, 중추신경 할 때 그 중추거든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도시 내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이렇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대기업 본사, 뭐 서울시청과 같은 대규모 관공서, 그 다음에 또는 뭐 금융회사 본사, 아니면 백화점, 그쵸? 그런 것들이 중추 관리 기능에 들어가요. 당연히 그런 기능들은 도심 지역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상가나 아니면 전문 서비스업 등 고차 중심 기능이 주로 입지한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중추 관리 기능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천천히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자, 주거 기능의 이심 현상으로, 원래 과거에는 도시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중심 지역에 업무 지역도 업무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었죠. 상업 기능도 있었고 막 섞여 있다가 이심 현상으로 인해서 주거 기능이 도심에서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 공동화 현상. 일단 뜻부터 설명하고 좀 이따 추가로 설명할게요. 인구 공동화 현상에서 포인트는 공동화예요. 공동화가 뭐니 물어보면 학생들이 같을 공짜, 같을 콩, 같을 동자, 공동. 그래서 함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공은 빌 공자예요. 비었다, 뭔가 빠져나갔다. 동은 무슨 동, 신림동, 봉천동 할 때 동이에요. 그리고 이 동은 지역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원래 뭔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서 텅 비었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줄어들었다. 그걸 공동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앞에 인구가 붙었죠. 인구가 원래는 많았던 곳이나 점점 빠져나가서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 없게 되었다. 인구 공동화 현상.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쓰임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산업 공동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제조업, 뭐 신발 공장도 많고 그다음 환경 오염이 심한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공장이 거의 없죠.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산업 공동화라는 말을 써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인구 공동화 현상을 이제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도심 지역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인구가 어쨌든 과거에는 많았으나 줄어드는 지역은 모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인 거죠. 이게 개념인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부분의 촌락 지역 있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으니까 학교가 폐교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도심 지역도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결과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자, 주간 인구 지수에다가 별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호를 집어 넣어 놓으세요. 주간 인구 지수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대도시와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그다음 뭐 수도권, 대도시권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우면 아주 간단한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풀겠지만 정말 응용이라긴 그렇고 이렇게 정말 깊은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가끔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내가 맞추면 내가 1등급이 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남도 틀리고 나도 틀리면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잘해야 2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주간 인구지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우리 교재에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절반만 한번 그려볼게요. 데칼코마니처럼 얘는 지금 도심을 기준으로 양쪽을 표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한쪽만 이렇게 표시를 할 거라고요. 다 그리려고 그랬더니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한쪽만 그릴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쪽은 인구예요. 인구.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가고요. 이쪽은 이제 거리예요. 거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의 중심, 도심이라고 이렇게 지금 잡았어요. 자, 뭐부터 그릴 거냐면 어떤 도시의 인구가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던 시절, 쉽게 말하면 과거예요. 그때는 도심에서부터 먼 거리까지 시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멀리까지 살았던 게 아니라 서울 시가지도 지금보다 작았으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도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옛날에. 그러면 당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이렇게 분포할 거예요. 이렇게. 도심 지역에 일자리, 업무가 있으니까 상업 기능이 여기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접근성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땅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니까 이왕이면 집도 여기 도심 지역에 얻었던 거죠. 과거에. 자, 그래서 얘는 과거라고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금 표시한 건 어떤 인구를 표시한 거냐면요. 과거에 상주 인구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상주 인구. 자, 이제 우리가 상주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도시 지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분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금 여러 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상주 인구라는 건 뭐냐면 항상 거주하다 할 때 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는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는 곳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집을 중심으로 인구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도심이 인구가 많았고요. 도심에서 멀어지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런 형태를 띄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시가 커졌어요.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상주 인구에도 변화가 생겨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색깔을 달리 표시해 볼까요? 이제 더 먼 곳까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시가지가 확장된 거잖아요. 서울은 이제 1000만 명 도시가 됐어요. 됐죠?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도심 지역에 있던 많은 주거 기능이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또는 땅값이 오르니까 이걸 팔고서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상주 인구의 변화가 생기는데 도심 지역은 오히려 이제 이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상주 인구는 이제 어디가 많아지냐면요. 약간 도심에서 떨어진 곳. 여기가 이제 상주 인구가 제일 많아지고요. 그다음 도시의 완전 가장자리는 역시 직장이랑 출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살긴 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상주 인구의 분포를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얘가 현재의 상주 인구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현재 상주 인구 분포.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상주 인구가 많았으나 지금은 상주 인구가 줄어들었다. 도심 지역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됐죠? 적을게요. 이걸 갖다가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다 또 뭘 표시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도시 지역은 이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서 직장은 도심에 있지만 주거 지역은 지금 여기 도시 약간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는 상업 지역, 이제 여기는 주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근하고요.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주 인구하고 다른 개념인 주간 인구라는 게 등장해요. 자, 낮 시간대가 되면 여기서 잠을 자고요. 낮 시간대가 되면 도심에 있는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가 되면 인구 분포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겠죠? 자, 우리가 낮에 서울 중심 명동 시청 근처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되잖아요. 밤에 가면 다 퇴근했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걸 낮 시간대 인구, 낮 주자예요. 주간 인구라고 불러요. 주간 인구. 물론 현재의 주간 인구예요. 자, 여러분들 과거의 주간 인구는 어땠을까? 자, 선생님이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사는 곳 바로 옆에 직장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상주 인구하고 주간 인구하고 거의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늘날 대도시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밤 시간대하고 낮 시간대하고 인구 분포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됐죠?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주 분리 때문이다. 직장과 분리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늘날 대도시를 보면 이렇게 인구 이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건 도심 지역과 여기 주변 지역의 지역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역 특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어떤 개념을 만든 거예요. 어떤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간 인구 지수예요. 주간 인구 지수. 자, 적을게요. 주간 인구 지수는 자, 이건 뭐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수치를 보면 여기가 도심인지 주변 지역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심은 주거 기능에 비해서 상업 업무 기능, 일자리가 더 많은 거죠. 또는 상업시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주거 기능에 비해서 업무가 더 많은 곳이 도심이고요. 일자리가 많은 곳이 도심이고요.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에 비해서 업무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여기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수치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해했으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상주 인구에 비해서 자, 상주 인구는 주거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그런 분포를 나타내는 거니까.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는 이제 업무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낮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수치가 대략 1에서 뭐 0.9, 뭐 1.1, 1.14 소수점으로 나타나니까 불편해요. 곱하기 100을 해줘요. 이건 임의로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100, 뭐 13 또는 뭐 94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타나겠죠.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게 주간 인구 지수다. 주간 인구 지수다. 됐죠? 자,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 이해를 했으면 아마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말했던 거지만 한 번만 정리하자면 도심 지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주거 기능보다 업무 기능이 더 많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지역은 주거 기능하고 업무 기능하고 비교했더니 주거 기능이 더 많다. 그럼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작다. 됐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간 인구 지수만 보면 여기에 주거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업무 기능,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지 자,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나중에 가면 공업 기능도 포함이 돼요. 공장이 많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개념을 잘 이해해 두세요. 됐죠? 아무튼 포인트는 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그리고 많이 크다. 뭐 쪼잔하게 뭐 110, 120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 도심이 중구거든. 중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300이 넘어가요. 거기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낮이 되면 3배 이상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자,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됐죠? 자, 정리 좀 잘 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꼭 질문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도심 다음으로 우리 부도심 정리할게요. 부도심은 이제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업 기능이 있다, 업무 기능이 있다, 성격은 비슷하죠. 자, 부는 우리 부회장 할 때 부예요. 회장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부도심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점. 교통이 편리해야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절점에 형성된다. 도심의 일부 기능을 분담한다. 자, 도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건 없어요. 중추 관리 기능은 부도심에는 없거나 거의 없다. 왜냐하면 서울시청이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 본사가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백화점 같은 건 옮겨갈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심의 일부 기능, 주로 고급 서비스 기능만 분담한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양호해서요. 지대 및 지가가 도심만큼은 아니지만 대체로 높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볼게요. 주변 지역. 자, 주변 지역은 외곽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지대가 낮아서 임대료가 낮아서 주택이나 학교나 일부 지역에는 공장들이 입지하고 새로 주택 단지가 형성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얘기긴 아니긴 한데요. 도심으로부터 이전해온 공업 기능이 남아있거나 심지어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에 가면 농촌 경관이 남아있기도 해요. 자, 서울에는 그런 곳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 바깥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시가지가 실제로 그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억제하기도 한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규제, 제한이 없으면 정말 사람들이 서울로 막 몰려들어서 서울이 대책 없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른다. 뭐 외래어에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뭐 선생님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이걸 서술형, 단답형으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라고 하면 되지.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 지역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도심 지역하고 주변 지역의 중간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업 기능이나 공업 기능이나 주거 기능이 섞인 점이 지대다. 자, 우리 점이 지대라는 말 아직 공부 안 했을 텐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 설명할 얘기는 아니고요. 별거 없으니까 이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됐죠? 자,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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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작다. 크다. 도심만큼 큰 건 아니겠지만 얘도 도심은 도심이잖아요. 그리고 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서울의 사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얘도 뭐 중요한 지역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울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의 중심 도심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중구, 명동 일대 서울시청 근처예요. 그리고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 경복궁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종로구거든요. 종로구. 거기도 서울의 도심에 해당해요. 근데 그 성격이 더 뚜렷한 곳은 여기 도심에 해당하는 곳은 중구예요. 중구. 그리고 중구는 여기 사진을 보듯이 높은 빌딩이 많은데 이건 아파트 아니죠. 상업 건물이죠. 나중에 선생님이 구글 어스나 유성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심하고 성격이 반대가 되는 곳은 서울의 가장자리 지역 거의 대부분이 해당해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하지만 이왕이면 성격이 뚜렷한 곳을 제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관악구를 물어보면 좋겠지만 관악구보다는 예를 들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낮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더 많고 그런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이뻐서 내는 게 아니고 상주 인구도 많고요. 그런 주변 지역의 주거 지역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B는 노원구 적어줄까요?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경태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마다 출퇴근하시죠. 자, 아무튼 여기는 대표적인 지역이니까 중구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심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서울이 좀 묘해서 부도심도 조금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물어보진 않고요. 지금까지 2군데 정도만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일대. 자, 여기 일대는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한강의 남쪽이죠. 여기가 강남 근처예요. 그래서 강남은 그쵸? 서울의 중심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얼핏 떠올려봐도 서울의 중심 못지않죠. 대표적인 부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강남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서울시청은 여기에 계속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성격이 독특해서 대기업 본사들도 강남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물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이론이 완벽하게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부도심에 해당해요. 주간 인구 지수를 보면 여기 중구가 훨씬 높게 나타나요. 물론 여기도 높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진하게 표시되는 부분 있죠. 여기. 자, 이 섬 이름이 영등포고요. 영등포인데 여의도고요. 그 주변이 영등포구예요. 그래서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여기 영등포도 부도심이라고 봐요. 여기 여의도 때문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기 여의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간 지대로 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 이름은 성동이거든요. 성동은 성의 동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옛날 그 사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 바로 동쪽이니까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주변 지역도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사실 여기를 제시한 것도 커요. 물론 여기에 공장도 조금 남아있고 성격이 막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얘는 이름값이 이름값. 성의 동쪽. 이름부터가 서울의 중간이니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중간 지역을 지금 체크를 한 건데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기가 되게 애매해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애매해서 아무튼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하진 않았지만 우리 한 군데만 사례 지역으로 체크를 할게요. 서울의 남서쪽 끝에 여기 좀 체크할게요. 여기. 자, 준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공장이 여기도 공업지역이 좀 있지만 여기에 공업지역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원래는 하나였으나 두 개로 지금은 쪼개져 있는데 나뉘어졌는데요. 구로 그 다음에 금천이에요. 구로공단 그게 있다가 이름이 바뀌었죠. 구로 디지털 단지. 그쵸? 그 다음에 금천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에요. 물론 영등포에도 공장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여기보다는 여기가 지역성이 더 뚜렷하니까. 됐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여기 주변 지역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도 주간 인구 지수가 낮아요. 주변 지역이니까. 자, 여기 주변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 그 다음에 여기 강남에 해당하는 우리 부도심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긴 높으나 도심만큼은 아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금천은 어떨까요? 금천은 당연히 도심이나 부도심보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관악구나 여기 노원구 평범한 주변 지역에 비하면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다. 공업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다시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 자, 우리 지방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힘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하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자, 우리 서울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서울의 주간 인구 지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색깔이 진한 부분 여기 봤더니 200 이상이죠. 두 지역이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엄청 높아요. 도심에 해당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가 중구예요. 중구. 그냥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가운데 있으니까 중구죠. 근데 사실 오늘날 서울은 행정구역이 넓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이 정도가 한양이었지만 지금 이게 서울이잖아요. 오늘날 서울의 정말 위치 가운데는 용산이에요. 용산. 근데 용산이 도심은 아니고요. 원래 중심지였던 중구 그 위에 있는 건 종로구. 됐죠? 여기가 도심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중구를 주로 제시한다. 워낙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알겠지만 중구랑 종로구랑 주간 인구 지수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중구가 훨씬 높아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여기 하얀 부분들은 전부 다 주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여기에 있는 노원구. 자, 노원구는 대표적인 주변 지역이다. 주간 인구 지수도 제일 낮은 편이에요. 됐죠? 자, 여기 관악구도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잖아요. 여기도 일자리에 비해서 주거 기능이 많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성동구는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그냥 얘는 미안하지만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이렇게 체크할게요. 여기를 대표하는 곳은 여기긴 한데 뭐 여기까지 알아야 돼?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름을 보면 아마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고 말을 했을 때 강남은 넓게 보면 세 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서초구, 얘가 서초구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여기가 강남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여기는 송파구예요. 물론 서울 사는 친구들은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보통 뭐 강남 3구 줄여서 강남이라 그러는데 부자 동네를 대표하죠. 좀 씁쓸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중에 강남이 가장 성격이 뚜렷해서 여기만 사실 물어봐요. 위치 외우세요. 한강의 남쪽인데 한강의 서쪽이 아니라 한강의 약간 동쪽이죠. 여기가 강남이다. 자, 강남은 당연히 우리가 상업 기능도 많고요. 아파트도 엄청 많거든요. 주거 기능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독특하게 상주 인구가 많은 편이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 주간 인구 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200을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150은 지금 넘어가는 거죠. 원래 인구도 많은데 낮 시간대 인구가 1.5배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낮 시간대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두 개. 자, 이쪽이 구로고요. 이쪽이 구로고 얘가 금천이에요. 금천구예요. 됐죠?
서울에 공업 기능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 이렇게 정리하면 도시 내부 구조 설명은 다 끝났네요. 자, 이제 우리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가 남아 있는데, 자, 얘는 내용이 정말 별거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 볼게요. 자,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살펴볼게요. 자, 우리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자,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복습 겸 해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이제 서울이 막 성장하던 시기를 보면 뭐 1960년대부터 서울이 원래는 조금 작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로 부산으로 두 도시로만 막 사람들이 몰렸었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이 1988년까지는 정말 대책 없이 커져서,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숫자도 좀 다시 적어줄게요. 1988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해요. 그때는 서울 주변에 별다른 도시가 없었어요. 행정구역은 물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대책 없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의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환경오염 심해지고, 교통체증 심하고, 땅값도 당연히 비싸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뭐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빠져나가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서울 바깥쪽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80년대 말부터 1기 신도시를 계획해서 건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예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는 199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요. 물론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여전히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요. 됐죠? 자, 92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진 신도시가 1기 신도시라 그랬었죠.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모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기억하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분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산, 일이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 여기는 성남, 여기는 고양. 나머지 1기 신도시는 굳이 안 물어봐요. 됐죠? 이렇게만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건 있는데, 서울 중심에 이렇게 직장들이, 일자리가, 업무 기능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더 먼 곳까지 빠져나왔잖아요. 직장과 주거지가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을게요. 직주 분리가 심해졌다. 직주 분리 심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뭐 회사, 본사가 뭐 이렇게 서울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아침이면 서울 가장자리에서 서울 중심지로 또는 강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느라고 난리고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바깥에 있는 이런 위성도시, 신도시에서 서울로 막 들어오느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면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아침 출근 시간대, 우리가 시간표를 잘못 짜면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당역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신도림역을 지나갈 때 공중부양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몸무게가 좀 가벼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떠밀리다 보면 정말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정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물론 없죠. 농담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대도시 하나만 덩그렇게 있었는데 얘는 그냥 대도시. 자, 그런데 중심에 있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위성도시, 신도시가 발달을 하는데 얘는 주로 주거 기능만 몰려있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서울하고 날마다 통근하면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출퇴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 도시와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도시권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은 3개가 있는데 물론 계속 수도권 얘기만 할 거예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에만 이런 대도시권이 만들어져 있다. 자, 또 말을 바꿔볼게요. 자, 우리나라 광역시 특별시 중에 인구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곳. 서울, 부산, 대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광주나 대전은, 그다음에 인천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빠르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울산은 공업 도시다 보니까 공업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다음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 공업이 뭐 수출 같은 게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인구가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역 특성을 알면 나중에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이야기는 거의 끝났고요.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오면 넘어가야 되네요. 자, 대도시권의 형성과 관계.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지금 글로 이야기해 놓은 거죠. 뭐 중요한 부분들도 그렇게 없어서 읽고 넘어갈게요. 대도시권이란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보통은 어디까지를 말하냐면요, 중심에 있는 대도시로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범위, 이걸 다른 말로 일일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범위. 그리고 원래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계 같은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자, 뒤에 가면 수도권 단원이 따로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형성 배경은 대도시의 집가 상승, 교통체증,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인구와 기능이 대도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 교외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 주변, 대도시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서 많아지면서 대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서로 연결해주는 교통체계가 발달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 여기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정리했던 거니까 1기 신도시는 1990년대에 처음 만든 신도시고요. 주로 서울 가까운 쪽에 있어요. 좀 이따 뒤에서 지도 볼 거거든요. 그 다음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가 성공을 거두자 또 2기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자, 얘는 2000년대 이후에 만든 거고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거리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통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서울에서 너무 먼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까운 곳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뭐 지하철 노선도도 확대가 되면서 확장이 되면서 더 먼 곳에 지어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2기 신도시는 좀 더 먼 곳에 지었다. 큰 맥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형성 과정은 그냥 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일단 별표를 좀 하나 해두세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실제 사례인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지도를 보고서 나온 문제 있거든요. 그걸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 내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지금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기 그림을 보고 특징을 좀 잡아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운데에는 중심 도시가 있어요.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도시권은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일일 생활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인데 통근 가능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서울이랑 이렇게 가까운 곳은 서울로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하겠죠. 그런데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정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울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주변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진다. 미리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1번이라 그러고 여기를 2번이라 그럴게요. 어디가 중간 인구 지수가 더 작다, 더 낮다? 당연히 1번은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니까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적을 테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많이 낮고요. 근데 2번은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 있긴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비율이 높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별로 안 낮거나 아니면 거의 100 정도예요.
가능하다는 뜻이지 사람들이 다 출퇴근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됐죠? 그런 식의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런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보면 가운데에 중심 도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은 교외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얘가 비록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성장하다 보면 서울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행정구역이 사실 뭐 눈에 보이는 선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구역을 넘어서 얘가 확대가 되고 원래 있던 다른 도시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광명 같은데, 아니면 부천 같은데. 자, 서울에서 광명이나 부천 가다 보면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부터 광명인지 부천인지 모르거든요.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교외 지역은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서울이랑 완전히 이어져 있거나 완전히는 아니지만 서울이랑 별로 다를 거 없는 도시 지역을 교외 지역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여기서 단어 하나만 적어줄게요. 자, 아까 설명했던 광명이나 부천처럼 분명히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시가지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버린 도시들도 있어요. 그런 도시를 연담 도시라고 불러요. 연담 도시. 대도시가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도시와 연결돼 버린 그런 도시를 연담 도시라고 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경만 보면 농촌이에요. 촌락이에요. 논도 많고 밭도 있고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도 많고 집들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고 물론 이제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풍경만 보면 농촌인데 가운데 있는 대도시 서울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곳을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위성 도시들이 있을 수 있고 위성 도시는 더 먼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는 풍경은 촌락이지만 서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강하게 받는다는 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대도시권 자체가 통근을 지금 기본으로 해서 만든 개념이니까. 됐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교외 지역은 서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요. 결정적으로 풍경 자체가 도시예요, 도시. 됐죠? 행정구역만 서울이랑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배후 농촌 지역은 풍경도 농촌이고요. 그 다음 서울이랑 너무 멀다 보니까 굳이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출퇴근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쵸?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곳을 배후 농촌이라고 부르고요. 그 바깥쪽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불가능하죠. 주말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그 안쪽이 일일 생활권이고 개념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특징 정리하면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설명은 다 했어요. 별거 없죠. 자, 여기다 뭘 표시할 거냐면 여러분들 주간 인구 지수를 표시를 할 거예요.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 지수. 자, 우리가 중심 도시 안에서 우리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의 중심과 주변 지역, 이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중심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서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 기능이 많을까요? 아니면 업무 기능이 많을까요? 자, 100을 기준으로 서울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가운데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당연히 일자리가 많으니까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 서울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간 인구 지수가 작아요. 낮아요.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서울이 막 150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07, 8 정도? 110 정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약간 안 나네요. 1, 2 정도 틀릴 수 있는데 110 정도로 우리나라 시도 중에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크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구분을 할 건데 교외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서울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니까 서울 바깥쪽이니까 여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많이 작아요. 90 밑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90 밑으로. 자, 그 다음에 대도시 영향권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작아요. 물론 얘보다는 좀 크겠지만 100은 안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후 농촌 지역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애매해죠? 자, 애매한 이유는 자, 말하기 좀 애매해요. 100보다 작을 수도 있고 거의 100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보다 조금 클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뭐 101, 2? 뭐 그 정도가 되겠지만, 자, 중심 도시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정말 어떤 특성이 바뀌잖아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자, 앞에서 물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거리하고 별로 상관없이 공업 도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도. 대표적인 도시가, 얘는 적어줄게요. 대표적인 도시가 화성, 물론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평택, 이런 데는 지역 내에 공장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공업 도시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00보다. 공업 도시는 얘는 더 크죠. 지역 내에 일자리가 많은 거니까. 자, 참고로 이런 공업 도시는 서울 가까운 곳에서는 없어요. 오염물질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정말 밀집해 있는 곳에는 공업은 없고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긴 하지만 그런 공업 도시가 수도권에 있으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적용은 뒤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고요. 뒤에는 정말 금방 끝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대도시권의 확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대도시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만 말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그 개념대로 통근 통학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조금 바꾸면 지금은 충청도 일부 지역까지 통학이 가능해요. 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 여러분들 나중에 성적이 좀 애매하면 천안에는 대학 가는 친구들 많은 거 알고 있죠. 서울에서. 기숙사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천안까지는 통학이 가능해요. 가는데 1시간 반은 더 걸리고요. 한 2시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서울 사는 친구기 때문에 천안 더 멀리 가면 좀 힘들어지죠. 그냥 인생이 피곤해요.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우울해지나?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대도시권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됐죠? 그 다음 우리나라 대도시권 확대의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다 읽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위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좀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중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자, 일단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자, 서울을 기준으로 북쪽 경기도는 발전이 좀 덜 돼 있어요. 왜냐면 휴전선이랑 가까우니까. 주로 남쪽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서 서울이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일기 신도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기 신도시. 분당, 여기 일산. 서울이랑 그렇게 멀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본, 평촌, 중동, 이게 일기 신도시다. 근데 이 중에서 맨날 물어보는 건 분당하고 일산만 물어보더라. 성남시 분당, 그 다음에 여기 고양시 일산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들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동탄, 뭐 광교, 검단, 김포, 운정, 뭐 양주 이런 데들은 대체로 1기 신도시보다도 더 먼 곳이죠.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교통도 더 발달했고 자동차도 더 많이 보급이 돼서 서울에서 더 멀리 있어도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2기 신도시는 이렇게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기 신도시는 숫자가 많아서 다 외우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만 좀 기억해 주세요. 동탄. 자, 여기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서울에서 한 40분, 50분쯤 이렇게 가고 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정말 뭐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 서울도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기가 바로 동탄이에요. 나중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잠만 자지 말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그 외에 서울 주변 지역은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지만 서울 주변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겠죠. 여기 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단이 있는 김포도 마찬가지고 여기 광교가 있는 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변 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나는 곳은 여기 화성이더라. 여기가 화성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행정구역이 이어져 있으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도시권의 변화. 그냥 얘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배후 농촌 지역의 변화 여기만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배후 농촌 지역을 선생님이 앞에서 촌락할 때 이야기했던 개념으로 바꿔서 쓰면은 근교 농촌 지역이 돼요. 근교 농촌 지역 이야기했죠. 대도시랑 가까운 지역은 시설 농업 많이 하고 채소 같은 거 많이 재배하고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도시적 경관이 증가하고 원예 작물이나 특용 작물을 많이 재배한다고 돼 있는데 원예는 꽃,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게 원예 작물이에요. 뭐 주로 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토지 이용의 집약도 증가하고요. 시설 재배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겸업 농가가 증가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겸업 농가 비중이 높은 행정구역은 경기도, 제주도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뭐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거 없네요. 그 다음 이제 정말 짧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근교 농촌 설명하면서 원교 농촌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써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따로 만들까 막 고민하다가 마침 여기에서 이 근교 농촌이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교 농촌은 단순히 거리만 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대도시랑 가까운 곳, 대도시랑 먼 곳, 단순 거리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에 교가 들어가잖아요. 대도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대도시에 내다 팔기 위한 농업을 하는 게 바로 근교와 원교예요. 그래서 근교 농업 지역에서는 주로 채소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교 농업 지역은 도시랑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가 아니라 채소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재배해가지고 서울로 내다 파는 게 목적인 농업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대관령 일대. 고위 평탄면, 그 사람들이 배추 먹으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내다 팔려고 재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원교 농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벼농사 짓는 지역, 평범한 농촌 지역, 그건 그냥 전통 농업 지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됐죠? 자, 우리가 용어가 조금 선생님이 뭐 착각한 건 아닌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뭐 그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힘내시고요.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이 목요일 오후인데 이쯤 되면 뭐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자, 우리 잘 보내고요. 다음 문제 풀이 영상에서 만날게요.